안녕하세요. fun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45강, 바로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54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98에서 101쪽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 6.25 전쟁이라는 명칭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오며 가며 살아가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건 한 번 이상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이 대중매체, 그러니까 영상화로 가장 많이 된 주제 중에 하나가 6.25이기도 합니다. 당장 영화로만 예를 들어볼까요? 태극기 휘날리며, 웰컴 투 동막골, 포화 속으로 고지전,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6.25를 이제 메인으로 다룬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의 전반부에 중요한 이제 소재가 됐던 국제시장, 그리고 스윙키즈,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개봉했던 게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자, 지금 제 입에서 나온 영화만도 8개예요, 여러분들. 이 외에 뭐 각종 드라마에다가 하면은 6.25 전쟁은 굉장히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매체로 표현되었던 소재입니다. 근데 이 6.25 전쟁이 여러분이 익숙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6.25 전쟁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나셨는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6.25 전쟁은 1950년도에 발발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맞춘 젊은이들이 20대, 30대 대상을 조사했는데 50%가 채 안 됐어요. 뭐 1960년대, 70년대, 심지어는 1990년대를 찍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좀 정말 가슴 아픈,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될 동족상잔의 비극이지만 꼭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우리의 아픈 역사, 6.25 전쟁에 대해 정확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부할 거냐? 크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뭐랑 뭐로 나눌 거냐? 바로 프린트에 나와 있듯이 배경, 과정, 그리고 전쟁의 결과,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공부할 겁니다. 자, 뭐로 나눈다고요? 전쟁의 배경, 과정, 결과, 이 3개로 나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배경, 과정, 결과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가장 잘 나오는 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여러분은 결과요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많던데 아닙니다. 6.25 전쟁은 정말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이 과정에서 출제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랑 수능에서요, 지금까지 나온 최근에 몇 개년 동안 나온 모든 문제에 이 자료를 딱 주고, 이 6.25에 관련된 자료를 주고, 이 자료와 관련된 전쟁의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거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문제에 상관없이 정답이 다 인천 상륙작전이었어요. 과정 묻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6.25 전쟁은 배경, 과정, 결과 중에 과정이 가장 압도적으로 나오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 볼 땐 특히나 인천 상륙작전을 중심으로 전후 스토리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인 게요,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35년이라는 끔찍한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이제 막 광복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봤듯이 광복 이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통일정부 수립은 실패하고 한반도는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이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 둘로 분단됐죠. 그래, 분단됐으면 이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마이웨이 가면 되지. 왜 전쟁까지 났느냐? 왜 같은 민족끼리 갈라선 것도 모자라서 싸우기까지 했느냐? 그 전쟁은 여러분들 왜 일어나는가? 배경은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국내적 배경은요, 여러분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남북한의 무력통일론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무력통일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일을 무엇을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네, 무력을 통해, 힘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통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되게 익숙하지가 않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무슨 통일론을 주장합니까?
당연히 평화통일론이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와, 북한에 군대 끌고 가서 이 북평양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좀 정신을 치료받아봐야 돼, 얘들아. 오늘날에는 평화통일론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때는 무력통일론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평화통일론이 굉장히 이상한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 무력통일론을 주장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남한이었을까요? 북한이었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남한과 북한 모두 다 상대방에게 무력통일론을 주장했어요. 남한도 북한을 먹어치우겠다. 북한도 남한을 먹어치우겠다. 여러분 이때 서로 이제 무력통일론을 주장하는데 남한에서는 뭘 주장하냐면 거기 아래다 써봅시다. 남한에서는 이제 북진통일론. 우리가 북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하겠다. 군대 끌고 가서 통일하겠다 이거예요. 이때 어떤 말을 했냐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잠깐 봐봐.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여기 이제 여기 38선이 있고 여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있고요. 여기 뭐가 있죠? 북한의 수도 평양이 있죠. 그죠? 신의주가 어디냐면은 여기 끝이에요. 임진왜란 배웠던 친구들 기억나요? 선조가 그 일본군에게 쫓겨서 마지막까지 피난 갔던 데가 의주잖아. 막 이게 압록강 건너면 중국인 우리나라 최북단 지역 있는 거기 의주.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가서 점심은 막 평양 찍고 평양 찍은 다음에 점심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까지 간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너희 다 먹어치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은 북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점심은 서울에서 저녁은 부산에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럼 북한이라고 질세냐? 북한은 또 뭐란 말이냐면 북한은 우리도 너희를 먹어치우겠다. 우리가 너희를 우리 공산주의의 색깔로 붉게 물들이겠다라고 해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적화통일론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본 친구 있을 거예요. 적화통일. 그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여러분들. 붉은색. 그러니까 우리 북한이 너희 남한을 먹어치운 다음에 너희 남한을 붉은색으로 만들어서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쌀벌하죠. 이거 약간 여러분 치면은 좀 그런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그 길 가다 가끔 술에 취한 아저씨들이 시비 붙는 거 본 적 있어요? 막, 야, 말리지 마. 나 오늘 저 새끼 치고 안방 갈 거야. 이러고 이러잖아, 막 서로. 그러니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서로 막, 야, 너 일로 와봐, 새끼야. 일로 와봐. 이러고 막 진짜 막 서로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이런 분위기인 거야. 근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남한은 방금 내가 말한 술 취한 아저씨 같은 거야. 여러분 그 술 취한 아저씨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야, 말리지 마. 이러고 막 이러는데 정작 옆에서 그래, 안 말릴게. 이러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말만 그러는 거지 진짜 상대방을 그렇게 해코지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남한은 진짜 약간 말로만 허세예요, 허세. 야, 씨, 우리 점심은 평양에서 임마, 저녁은 신의주에서 말뿐이야. 그럴 만한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근데 누군 정말 100% 리얼 진심이었을까? 이쪽은 정말 리얼 진심이었어요. 정말 남한을 적화통일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아무튼 속마음이 허세였건 진심이었건 간에 어쨌건 남북한은 서로 무력통일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연히 분위기는 어떨까요? 쌀벌하겠죠. 특히 어디? 남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38선 부근은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38선에서 총격전만 일어나도 뉴스에 바로 나오죠 막. 근데 이때는 그 정도 거리 뉴스거리도 안 돼. 이미 전쟁 나기 전에 6.25 터지기 전에 38선 부근에서 남한과 북한 군인들 간의 소규모 총격전은 일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소규모 총격전으로 몇 명이 죽고 다치는 건 일상적인 일이었어. 그 정도로 만나면 그냥 갈기는 거야. 만나면 더럭더럭 하는 거였어요. 무력 충돌이 심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그런 사소한 트러블들이 정말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내가 말했지. 누군 허세였지만 남한은 허세였지만 누군 100% 리얼 진심이었다?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이게 정말 100% 리얼 진심이었어요. 그러면 김일성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느냐? 남한은 무력 통일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지만 북한 김일성에게는 적화 통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어요. 일단 능력이 무슨 말이냐? 광복 당시에 여러분들 남한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잘 살았을까? 그러면 다 그래요. 쌤, 뭔 소리예요?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몇 배는 잘 살죠. 몇 배가 아니지. 몇백 배 잘 살지. 그지? 오늘날에야 그렇지만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월등하게 잘 살았어요. 모든 면에서. 경제력은 압도적이었어.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1930, 40년대에 일본이 이제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병참기지와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했죠. 그죠? 남한 이제 그 한반도를 전쟁을 위한 그 군수물자 보급 기지로 만들려고 식민지 공업화 병참기지화 정책을 했죠. 그 과정에서 일본이 공업시설을 어디에 몰빵했나요? 네, 중국과 전쟁의 무대인 중국과 가까운 북한 지방의 각종 군수 공장 그 공업시설을 몰빵해놨죠. 그죠? 남한은 거의 농지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일본이 남겨놓은 그런 공업시설은 다 북한에 있는 거야. 얼마나 차이가 심했냐면 진짜 실화예요. 북한에서 전기를 끊으면 남한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 그 정도로 불균형이 심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제력 북한이 압도적이야. 거기다가 군사력도 북한이 압도적이었어요. 왜냐면 기억할 겁니다. 조선 독립동맹 기억나요? 1930, 40년대 그 국외 무장투쟁할 때 그 중국 연안지방에서 김두봉이 사회주의를 믿는 조선 의용대 대원들을 데리고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그 중국 공산당과 합류해서 조선 의용군을 만들었죠. 그 일본과의 수년의 전쟁으로 단련된 전쟁 베테랑 조선 의용군, 그 2만 명의 조선 의용군이 다 북한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은 이미 완전히 전쟁으로 단련된 그 2만 명의 조선 의용군을 토대로 인민군을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북한이 우리 남한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 정도 차이 가지고 남한을 완전히 먹어치우기엔 좀 애매하거든. 그래서 김일성은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랬느냐? 우리에겐 또 불행이었던 게 애초에 북한이 이렇게 경제력이랑 군사력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압도적인 것도 불행이었지만 더 큰 불행은 아시아의 상황을 봐. 자, 북한, 남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이야 뭐 전쟁 패망했으니까 뭐 논외로 치고 여기 누구 있죠? 중국. 여기 위에 누가 있죠? 소련. 소련 무슨 국가입니까? 그렇죠. 사회주의 좌익 세력의 큰형님이잖아. 중국. 당시 중국도 여러분 이게 기억력 좋은 친구들은 기억할 수 있겠지만 30, 40년대 그 국외 무장투쟁 공부할 때 일본이 중국 쳐들어왔을 때 중국이 속절없이 밀렸잖아. 왜? 중국도 하나가 아니라 그랬죠. 중국도 뭐랑 뭐로 갈라져 있다? 사회주의랑 민족주의로 갈라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중국도 내전이 벌어져요. 이제 누가 중국의 주인인지 가려보자! 이러고 이제 중국의 그 민족주의를 믿는 국민당과 사회주의를 믿는 공산당이 맞짱을 뜹니다. 국공내전. 누가 이겼을까요? 네. 사회주의, 공산당이 이겨요. 그러니까 패배한 민족주의 국민당 세력이 어디로 도망치느냐? 타이완, 대만 알죠, 여러분들? 여기로 도망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잖아. 봐봐. 아시아의 가장 큰 형님이라 할 수 있는 덩치 큰, 어깨 큰 형님들인 소련이란 중국이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무슨 주의예요? 얘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누구 편이야? 북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는 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야. 우리 남한을 편들어줄 친구 있어요? 없죠. 이렇게 봐야 누구밖에 없어. 미국.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북한은, 김일성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남한보다 경제력, 군사력도 압도적인데다가 나를 도와줄 큰형님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일성이요 찾아가요. 북한의 지도자 스탈린,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야. 형님들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믿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1년 안에, 아니 1년도 아니지 6개월 안에 남한 적화 통일해서 우리 온 아시아를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 줄게 라고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한번 믿고 도와줘 형들 딱 이야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스탈린과 모택동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처음에는 no way, 절대 안 된다였어요. 왜? 남한이 무서워서? 아니야, 남한은 간식 걸도 안 돼. 누가 무서웠을까? 일본? 아니지, 일본은 이미 전쟁이 망했잖아. 일본 지금 나가리예요. 대만? 뭐라 해야겠어요, 쫓겨난 애들인데. 누가 무서운 걸까? 아무리 있지만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고 있다. 남한을 건드리는 순간 남한을 먹어치우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미국 어떻게 할 거냐, 미국. 그래가지고 스탈린이랑 모택동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미국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김일성도 후시무룩하고 있는데, 와, 진짜 역사라는 게 김일성의 이 야망이, 그러니까 지금 봐봐, 두려워하는 게 뭐야? 오직 하나야.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는 게 두려워가지고 전쟁을 못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와, 이게 웬걸? 미국이 남한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 이제 국외적 배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러분 지금 우리 국내적 배경 본 겁니다. 남북한의 무력 통일론으로 38선 부근에 무력 충돌이 심했고 남한과 북한 모두 다 북진 통일론, 적화 통일론을 내세우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 동시에 김일성은 야망이 있었다.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 군사력이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주변에 소련과 중국이란 친구도 있었다. 다만 미국이 무서워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국외적 배경.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자, 뭐 나오죠, 여러분들? 에치플라인. 에치플라인. 이거 에치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에치프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에치프는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국무장관. 이 국무장관 에치프니 여러분들 그 이제 브리핑을 한 거야. 이제 에치플라인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 아래 지도 있죠? 이 배경 프린트 배경 아래에 에치플라인 지도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에치플라인. 자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에치픈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픈이요.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을 설정해 놓은 선을 하나 딱 긋고서 이걸 발표한 거예요. 이게 에치픈 라인인데 어떻게 그었냐? 봐봐 여기 에치픈 라인 화면에도 보이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는 거야. 자, 이 에치픈 라인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인데 어디는 포함되어 있죠? 네, 일본은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어디는 선 바깥에 있어요? 네, 우리 한반도는 선 바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이 에치픈 라인 이런 거야. 우리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는 태평양 방어선은 여기까지다 라고 딱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만 포함된다? 일본은 포함된다. 일본만 포함된다. 한반도, 대한민국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미국의 국무장관이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에치픈 라인입니다. 자, 에치픈 라인 봐봐. 얘들아, 이 지도는 무슨 의미인지 가죠, 여러분들. 태평양 방어선입니다. 에치픈 라인, 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어디가 제외된 거예요? 한국이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김일성에게 뭐라 들릴까? 미국이 한국을 버렸네? 이제 우리가 한국을 두드려 패도 한국을 먹어치워도 미국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가 일본만 건드리지 않으면 미국은 나서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하게 딱 좋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이 에치픈 라인을 잘못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와씨 이거 미국이 전쟁 일으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전쟁을 유도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에치픈 라인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야. 이 에치픈 라인, 우리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인 이 에치픈 라인 안쪽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 일본을 말하죠. 동맹국을 건드린다면 우리 미국이 직접 그 나라를 응징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에치픈 라인 바깥쪽에 있는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나라 말하겠죠. 한국. 동맹국이 다른 나라에게 위협받으면 우리 미국이 직접적으로는 안 도와주겠지만 간접적으로는 도와줄 것이다.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 보호 대상이냐, 간접 보호 대상이냐, 이걸 구분을 한 거예요. 에치픈 라인은. 뭔지 이해가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이 원래 듣고 싶은 거 듣는다고. 전쟁을 원하고 있던 김일성 입장에서는 봐라. 이거 미국이 나만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치픈 라인 딱 발표되자마자 실제로 여러분들 봐봐. 어쨌건 중요한 팩트는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직접적 보호 대상인 에치픈 라인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간접적으로 도와준다는 건 직접적으로 안 도와준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 주둔하고 있었잖아. 원래 그 38선 딱 그은 다음에 38선 북쪽에 있는 일본군을 소련이 처리해, 남쪽에 있는 일본군 우리가 처리할게 이래가지고 미군이랑 소련군 들어왔었잖아요. 북한 지방에는 소련군, 남한에 미군. 그 남쪽에 들어와 있던 주한미군이 철수했어요. 한반도는 더 이상 우리 미국의 직접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간접 대상이니까 우리 미군이 주둔하지 않겠다. 철수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일본으로 가. 미국의 직접적 보호 대상인 일본으로 주한미군이 다 떠납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 이제 봐라 확실하다 이래서 김일성이 다시 한번 스탈린과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 모택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냐? 거기 지도, 에치픈 라인 지도 옆에 사료 읽기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화 기록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김일성은 북조선 뒤에 소련과 중국이 있고 미국 스스로 대규모 전쟁을 벌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일성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 미국은 대규모 전쟁을 벌이지 않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김일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근거가 뭐야?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에치픈 라인. 이걸 이제 믿고서 이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하죠. 김일성. 마오쩌둥 동지는 중국 혁명만 완성되면 우리를 돕고 필요한 경우 뭐를 지원하겠대요? 병력을 지원하겠대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라 그래?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모든 요청을 드려주겠습니다. 이거 제 대화록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이 이제 에치플라인 딱 그어지고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보고서 다시 한번 찾아갔다 그랬잖아. 이게 막 설득을 한 거야. 봐라, 미국 절대 전쟁 개입 안 한다. 형들이 무서워하는 미국 절대 개입 안 하니까 딱 한반도까지만, 대한민국까지만 먹어치우자. 일본만 안 건드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소련과 중국도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 오케이 합니다. 김일성에게 오케이 사인을 내려줘요.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소련은 뭘 지원했냐? 소련은 말합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병력을 지원해 주기는 좀 그렇고 우리는 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 나기 직전에 북한은 소련군 T-34 탱크로 완전 무장했어요. 소련이 지원해준 탱크 숫자만 250대였나? 엄청 많아. 근데 우리나라 탱크 몇 대였게요?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자, 그런데 중국은 이제 뭐라? 소련은 뭐 기관총, 대포, 탱크 등등 그 소련, 얘들아 그 당시 소련은 세계 넘버 2야.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군사력이. 그 소련이 쓰는 최신의 무기들을 다 지원해줘서 북한군은 가뜩이나 싸움을 잘하는 북한군이 소련의 최신 무기로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제 말을 한 거야. 중국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일본이랑도 싸우고 그 국민당, 민족주의 애들이랑도 싸우고 해서 중국은 아직까지 그 전쟁의 후유증이 낫지 않았던 상태야. 그래서 중국이 말합니다. 우리는 소련처럼 무기를 지원해줄 만한 형편은 안 되고 대신에 우리는 보험을 들어주겠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 믿고 이런 전쟁 계획을 세웠는데 만에 하나라도 미국이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한반도를 도와주러 온다면 그때 우리는 직접 병력을 지원해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력 지원.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김일성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봐봐, 가뜩이나 남한보다 경제력과 군사력도 압도적이지. 거기다가 가까운 이웃나라들이 다 자기를 도와준다 그러지. 거기다가 유일하게 좀 무서운 대상인 미국은 남한을 방어선에서 제외시켰지. 그러니까 소련이랑 중국도 무기랑 군대 지원해준다 그러지. 모든 게 퍼펙트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김일성이 이제 두려운 것은 없다. Timing is now. 통일을 할 기회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전쟁이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가 터지게 돼요. 자, 이 전쟁 과정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뭐랑 연결해서 보셔야 되느냐? 전쟁 과정은 자료랑 지도랑 연결해서 되게 잘 나와요. 특히 지도는 여러분들 거기 아래 보시면은 6.25 전쟁의 전개 과정, 그 에치플라인이랑 스탈린과 김일성의 대화 기록 옆에 이 4개의 지도가 지금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4개의 지도,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이 화면에 띄워드린 4개의 지도 있죠? 이거랑 여러분들이 내용을 꼭 연결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과정을 쫙 설명해 줄 건데 이게 이 지도로 따지면 몇 번째 지도에 해당하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전쟁은 여러분들 누구의 선빵으로 시작됐을까요? 네, 바로 북한군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시간 새벽 4시에 전쟁이 터집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기습, 제가 뭐라고 적었죠? 남침이라고 적었죠. 이거 되게 중요해, 얘들아. 이거만 헷갈려서 북침이라 그러면 완전 다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북침 남침을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거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기억하면 편하냐면, 좀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똥침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이 손가락으로 상대방이 그 볼을 찌르면 똥침이라 그러잖아요, 얘들아. 봐봐, 여기서 손가락은 가해자고 똥꼬는 피해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가해자인 손가락 입장에서 이걸 손침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잖아. 피해자인 똥꼬 입장에서 똥침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찬가지야. 이거 전쟁도 피해자 입장에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한이 침략을 당했다는 거예요. 북한은 가해자고 남한이 피해자라는 거야. 그래서 남침이란 말을 써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손침이라고 하고 똥침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북침이란 말을 쓰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해자고 북한이 피해자인 거야. 아니에요. 북한이 선빵을 때린 거야, 얘들아. 북한이 가해자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근데 가뜩이나 여러분 전쟁날 당시에 말했죠. 북한은 이미 원래부터도 남한보다 경제력, 군사력이 압도적이었는데 가뜩이나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완벽하게 진짜 소련의 무기로 무장해서 내려왔다고 했죠. 탱크도 막 250대 끌고 왔어. 남한은 가뜩이나 가난한 데다가 탱크는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당시에 전병력, 대한민국 국군 전병력의 3분의 1이 휴가 중이었어요. 쌤이 뭔 소리예요? 왜 휴가를 3분의 1이나 보내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분위기 험악한데 왜 3분의 1은 휴가를 보내요? 6월 달이잖아. 언제요? 여름. 뭐 해야죠? 여러분 모내기 농사 지어야지. 얘들아 지금이 아니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잖아. 이때가 한창 여름에 이제 모내기 준비할 때란 말이야. 그래서 국군에서 우리나라 병사들 다 그 농민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집에 가서 부모님 농사 도와드려라 이래가지고 전병력의 3분의 1을 휴가 보냈어. 물론 이게 표면적 이유지만 더 슬픈 이유는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군인들이 머무를 숙소가 제대로 지어져 있지 않아서 전병력이 동시에 있으면 수용이 안 돼. 반드시 일정 병력을 휴가를 내보내야 돼. 숙소가 모자라서. 그래서 전쟁에서 얼마나 처져야 했냐면 여러분들 탱크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탱크는 여러분 그 전쟁을 모르는 친구들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우리가 막 총으로 막 갈기잖아. 총알을 몇백 발, 수천 발을 쏘다 부어도 탱크는 흠집 하나 안 나. 탱크는 같은 탱크나 미사일로 격추시키지 않으면 탱크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탱크 한 대도 없는데 적은 250대가 몰려왔잖아. 그래서 탱크 어떻게 막았냐면 진짜 신화예요. 우리나라 국군 장병들이 몸에다가 폭탄을 있는 대로 막 수류탄이랑 이런 거 있는 대로 두른 다음에 북한 탱크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자폭하거나 북한 그 탱크 뚜껑 있잖아. 그 뚜껑 열고서 안에 들어가서 자폭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았다 그래. 근데 그건 쉬워? 탱크는 혼자 움직여? 탱크를 호위하는 병력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탱크 하나 잡으려고 우리나라 병력들 수백 수천 명이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새벽 4시에 북한군의 침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개박살이 나요 여러분들. 얘들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국군들 진짜 열심히 싸웠어요. 얘들아 막 비겁하게 도망가고 하지 않았어요. 내 여기가 뚫리면 내 부모 형제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근데 상대가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래서 전쟁 나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져요.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가뜩이나 전병력의 3분의 1 휴가 나가 있는 상황에 터진 전쟁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였죠? 네, 이승만이죠. 자,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군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밀려와요. 서울이 3일만 함락됐다 그랬죠? 대통령은 보고를 받잖아. 각하!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딱 보고가 왔어. 지금 수도가 뚫릴 것 같대. 자, 여러분이 대통령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건 조금 용기 있는 말이지만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 여러분들 여길 지킬 수도 없는데 난 대통령 도망갈 수 없다. 끝까지 서울을 지키겠다? 그러다가 잡히거나 죽으면 끝이야. 그냥 게임 오버라고. 그러니까 일단 막을 수 없는 적이면 당연히 대통령은 행정부를 이끌고 퇴각하는 게 맞아요. 일단 전략상 후퇴를 해야겠지, 그지? 거기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이 도망간다고 치자. 후퇴를 해야 한다고 쳐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일단 북한을 막을 수 없다 판단이 섰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래요? 그 서울 시민들한테는. 되게 다양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빨리 이 사실을 알리고 피난가도록 말을 해야 된다.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그걸 다 알려주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하고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지만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승만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비밀로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이승만이 직접 방송국에 가서 녹음을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포 소리가 가까워져서 깜짝 놀라셨죠? 생각해봐.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질 정도면 북한군이 막 쾌속으로 6.25 38수 뚫고 서울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야. 당연히 서울 근처에 막 펑펑 하는 소리랑 함께 막 불기둥 올라오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서울 시민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당장 막 눈앞 막 저 앞에서 막 대포 소리가 들리고 막 총소리 들리고 막 이러니까 뭐야 전쟁 났나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 아니야. 이승만이 말을 한 거야.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대포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셨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소리는 북한 저희 간악한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38선을 넘어서 쳐들어왔는데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이 지금 저 빨갱이들을 물리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 진격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 소리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군이 빨갱이들을 물리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송을 3일 내내 틀어놓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응이 나뉘어요. 아 그래
우리 국군이 이기고 있대잖아. 아유, 국군 화이팅. 설마 대통령이 거짓말 하겠어? 아유,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니까 여기 있자. 정부를 믿고 대통령의 말을 믿고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야. 생각해봐. 저 말 이상해.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포 소리, 전쟁 소리, 포성 소리가 점점 멀어져야지. 왜 점점 가까워져 와? 왜 우리가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는데 저 대포 소리는 점점 가까워오지? 이건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소리야. 피난 가자. 정부를 믿을 수 없다.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부의 말을 지킨 사람들은 서울이 함락돼서 북한군의 포로가 됐고요. 정부의 말을 믿지 않고서 움직인 사람들은 피난을 떠났죠. 전 솔직히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월호 때도 그랬잖아. 가만히 있으세요, 학생 여러분.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의심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여러분, 제가 평소 때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의아해할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전달할 때 양쪽 입장을 다 전달해주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건 정말 양쪽 입장 전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가 아니야. 이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도망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정말 냉정하지만 비밀로 하거나 나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니지 않나요? 거짓말을 하고 도망쳤어. 그래서 3일 내내 방송 틀고서 이승만은 이미 그때 기차 타고 대전으로 도망가고 있었어요. 피난 가고 있었다고. 피난 가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왜 거짓말을 하고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건 서울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그 서울이 무너지기 직전에서는 서울 시민들 다 눈치를 챘어. 왜? 정말 코앞까지 북한군이 몰려오는 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뒤늦게 사람들이 야 이씨 정부가 거짓말했어. 우리가 이기게 못 이겨. 빨리 지금에 도망가야 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짐 싸고 도망갔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거면 여러분들 한강을 지나는 한강철교가 있습니다. 그 다리가 이제 사람들을 밀어 터진 거야. 막 보따리 짊어지고 막 피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철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빵! 하고 터집니다. 한강철교 폭파. 왜? 그 철교 누가 터뜨렸을까? 북한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터뜨렸어요. 정부가 시킨 거야. 왜? 그 한강철교가 남아있으면 북한군이 그대로 그 한강철교 다리를 타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잖아. 어떻게든 북한군의 진격 속도를 늦춰야 되니까 다리를 끊어야 한다. 실제로 다리 끊어야 한다 했을 때 그 안에서도 막 있었어요. 아니 지금 저 다리에 피난 가는 시민들이 그득한데 지금 끊으면 우리 시민들도 죽습니다. 끊으라고. 빨갱이가 몰려오는데 그게 중요해. 끊어. 빵.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리가 이제 끊어지면서 많이 폭사하게 됐어요. 네, 어쨌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선은 밀리고 밀려. 어디까지 밀리냐?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지도예요. 북한군의 남침. 1950년 6월부터 9월까지. 이 3개월 만에 서울 뺏기고 강원도, 전라도, 충청도 다 뺏기고요. 경상도도 어디까지 밀린 거야? 낙동강. 낙동강이 여러분들 어디냐면은 거기 그 대구랑 부산 쪽으로 흐르는 강이에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 한반도 끄트머리 있죠? 경상도 끄트머리. 여기만 나고 다 뺏긴 거야. 전쟁 3개월 만에, 3일 만에 수도가 무너지고 3개월 만에 이 경상도 끄트머리, 낙동강 방어선을 제외한 모든 영토가 다 북한에게 뺏긴 거예요. 이때를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그 빅뱅의 탑이 주연했던 영화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뒷장 넘겨볼래요? 프린트 뒷장에 보시면 학도병의 편지라는 게 나오죠. 프린트 뒷장, 지금 여러분 프린트 뒷장의 오른쪽 아래 역사 읽기 학도병의 편지를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글이 나오죠.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적의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무겁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웬일인지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그리고 옹달샘에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이게 학도병의 편지인데요. 학도병이라는 게 뭐냐면 학생들 중에 군인이 된 거예요.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낙동강까지 밀리니까 이게 어떻게 원래 여러분 학생들은 전쟁에 동원하면 안 돼. 미성년자잖아. 근데 나라가 망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학생들,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징집해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이제 서울의 동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러분의 동갑이죠. 동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그 학도병이
이유근 학도병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낙동강 그 포항 방어선을 지키다가 썼던 편지야. 근데 더 슬픈 건 어머니에게 붙이지 못하고 이 편지를 품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이유근 동성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이유근 학도병은 이 포항 방어선을 지키다 북한군의 총탄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시체를 수습하다가 이 이유근 학도병의 시체 안에서 이 어머니에게 붙이지 못했던 편지가 나온 거예요. 학도병의 편지. 결국 상추쌈을 먹고 싶다, 어머니를 보고 싶다 했던 이유근 학도병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무튼 이게 만약에 이 학도병의 편지가 자료로 나온다면은 전쟁 초반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렸던 이때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도로 보면은 그 첫 번째 지도죠. 학도병의 편지와 이 첫 번째 지도랑 함께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파란색은 그 지도 넘버링을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자, 이대로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인가? 이제 어떡해. 진짜 끝났지. 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정말 낙동강 뚫리고, 부산 뚫리고, 이제 이 나라는 북한에게 점령당하는가 싶었을 때, 누가 나서냐? 유엔이 나섭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적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립니다. 유엔에서 열은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열려요. 자, 유엔은 북한을 뭐로 규정하느냐? 침략자로 규정을 합니다.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 유엔에 있던 유엔은 여러분 국제연합이잖아. 이 유엔에 있던 무려 16개 나라가 유엔군을 만들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병합니다. 이때 되게 많은 나라가 와요.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터키, 뭐 호주 등등 16개 나라가 이제 연합군을 만들어서 한 10만 정도의 병력을 일단 우선 보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왜 유엔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도와주었을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겨나는 과정을 봤을 때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이제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에 손을 떼고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게 넘겼죠. 그래서 유엔이 어떻게 했죠? 유엔 총회를 열었죠. 그 유엔 총회 결정 사항이 뭐였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 정부를 만들어라 라는 게 원래 유엔 그 총회 결정 사항이었어. 근데 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에 관해서 누군 오케이하고 누군 노했죠? 네, 남한은 좋아요 했지만 북한은 싫어요. 그래서 북한이 거부했죠. 그래서 유엔이 어떻게 했죠? 그럼 어떻게? 하기 싫다는 애들 빼버리고 하겠다는 애들만 데리고 선거에서 정부를 만들자. 그래서 열린 게 유엔 소총회. 결정사항은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열어라 라는 거였죠. 선거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유엔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남한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선거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단독 선거를 열어서 단독 정부를 만들라는 게 유엔 소총회 결정사항이었잖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유엔 소총회의 결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서 만들어진 정부예요. 북한은 거부한 거고. 그래서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정한 쪽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유엔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합법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북한은 유엔 인정하지 않아. 근데 봐봐. 유엔이 지금 남한, 대한민국에는 정품마크를 찍어준 거고 북한은 짝퉁으로 규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유엔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짝퉁으로 규정한 이 짝퉁애들이 지금 진퉁을 침략해서 우리가 인정한 진짜 정부를 위협하고 있잖아. 그럼 어떡해? 용서할 수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유엔이 망설임 없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거야. 북한이 아니라. 왜? 한반도에서 유엔의 인정을 받은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니까. 지금 유엔의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인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가 구해줘야 한다. 그래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합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인 대한민국을 침략한 불법 침략국이라고 딱 규정을 해버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군이 와요. 이때 그 유엔군을 이끌던 사령관이 그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미 육군사관학교를 최연소로 졸업했고 지금도 맥아더가 세운 기억이 안 깨졌다 그래. 천재예요. 전략전술의 천재. 그래서 이때 맥아더 계급이 뭐였냐면 별 5개예요. 원수. 원래 별 5개라는 계급은 없어요. 원래 그 포스타가 최고거든.
아마 인류 역사상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별 5개? 이거 내가 별 5개라니까 막 어디서 장수 돌침대 이러던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별이 5개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메가더가 연합군을 이끌고 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메가더와 유엔군이 와보니까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그죠? 낙동강을 제외한 모든 그 땅이 밀려있는 상황이었잖아. 그지?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다시 낙동강에서부터 차근차근 밀고 올라가야 할까요?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봐봐. 상황이 어때? 여기 지도 보시면 이미 여기 낙동강을 중심으로 북한이 완벽한 그 포위망을 구축했잖아. 이거를 힘으로 뚫고 올라간다면 성공하더라도 적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은 포위망을 뚫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승리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어야 되고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정면 승부가 아니라 적이 예상하지 못한 지점을 쳐서 어떻게? 적을 기습 공격해서 후방을 쳐서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지점을 기습 공격해서 적을 한 방에 무너뜨려야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뭐냐? 그래서 메가더가 계획하고 했던 게 그 유명한 영화로 나왔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자,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끊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 여기서 강의를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뭘 배운다 그랬죠?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한다 그랬죠. 6.25 전쟁은 크게 우리가 뭐랑 뭐로 나눠 공부할 거다. 배경, 과정, 결과로 나누어 공부를 할 거다. 이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과정이다. 일단 배경을 보면 전쟁이 났던 배경은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적 배경은 당시 남북한은 서로 무력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남한은 북진 통일론, 북한은 적화 통일론 하면서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한반도 부근에서는 무력 충돌이 심했다. 근데 남한은 허세였지만 누군 진심이었다? 북한의 김일성은 진심이었다. 근데 더 불행한 건 이 김일성은 본인의 이런 야망을 현실로 바꿀 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광복 당시에 남북한 중에 어디가 잘 살았어? 북한이 경제력, 군사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거.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 아시아의 중국이랑 소련 다 누구 편이야? 다 북한 편이지, 그지? 거기다가 그나마 남한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백인 미국마저도 남한과 손절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였죠. 바로 뭐? 엣지스 라인.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직접적인 보호 대상에서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제외되었죠, 그죠? 그래서 주한미군이 철수했잖아.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 소련의 스탈린과 중국의 마오쩌둥을 설득해서 소련으로부터는 무기를 지원받고 중국에게서는 유사 상황에서 병력을 지원받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결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 북침 아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과정에서는 이 화면에 띄워드린 4개의 지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 전쟁 나고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3개월 만에 낙동강 밀립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 과정, 첫 번째 지도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 유엔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대한민국을 도와주겠다 해서 유엔이 유엔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데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펼친다? 인천 상륙작전인데 여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인천 상륙작전부터 전쟁의 뒷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